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같이 오랫동안 우리 재무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할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이제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를 계속 할 건데, 자, 이 재무회계 하는 이유가 우리는 부기를 하는 거, 장부에 기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장부에 기록하는 원리를 재무회계 원리에 맞춰서 기록을 할 거예요. 재무회계 원리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자, 첫 시작은 이제 원리를 설명드려서 어떻게 기록해 둘 거냐, 이제 그걸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공부할 단계가 그럼 어떤 글자로 장부에 기록해 둘 거냐,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써둘 거냐, 그거 공부하는 게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90%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재무회계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우리 교재는 조금 뒤로 가서 자, 우리 PDF 파일 9페이지를 펴시고 교재로는 34페이지, PDF 파일은 9페이지죠. 교재는 34페이지를 펴서 이제 재무회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재무회계라는 건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34페이지의 내용이 재무제표예요. 자, 그럼 이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이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볼 거예요. 종류는 5가지가 있고, 이게 과거에 대차대조표라고 하던 거예요. 이 재무상태표가 과거에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제 우리 주요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래도 이 중에서 중요한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고 하고, 이걸 우리 주로 영어 약자로, 재무상태표의 약자는 FP예요. 파이낸스 포지션인데, 대차대조표의 약자가 BS예요. BS.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무상태표라고 읽으면서 BS라고 약자를 좀 많이 써요. 밸런스 시트는 대차대조표의 약자인데, 왜 그렇게 쓰고 있냐면, 제가 결국은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세무회계라 그랬죠. 그 중에 법인세예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아직도 신고할 때 표준 대차대조표를 제출을 해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만들면서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법인세법에서 대차대조표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정보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거의 세금에 관련된 거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부에서는 BS라는 용어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자주 쓰는 거라서 우리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IS라는 이 약어를 많이 써요. 근데 나머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은 저도 이제 영어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이제 한국말로 써도 그리고 자주 작성하는 게 아닌데 이 두 개는 자주 쓰는 용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기억하실 수 있게 뭐 야구도 같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장부에 기록했을 때에 지금 이 5개의 재무제표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재무회계의 규칙에 맞춰서 이 재무제표도 작성이 되도록 장부에 기록을 할 거예요. 한 번에 컴퓨터가 모든 걸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다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얘네들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자, 일단 우리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먼저 재무제표 작성의 표시의 일반 원칙이라고 적혀 있죠. 자, 첫 번째가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하에 장부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이제 그만두는 회사를 청산기업이라고 해요. 그럼 올해 그만두는 회사는 우리는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할 기준대로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회계는 계속 기업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외부 이용자들이 열람을 해서 뭐 투자를 하든 돈을 빌려주든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회계 담당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최고 경영자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영자의 우리 책임하에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작성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 투자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만두면 끝이에요. 그 책임은 내가 회계 담당자가 지는 게 아니고 여기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라고 하면 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계 담당자에 있다 그러면 오답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 이제 공정한 표시라는 건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시험 내용은 아니고 참고로 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사용하는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물론 중소기업은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걸로 시험 보는 시험은 없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우리가 KCAP이라고 약자를 쓰고,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KIFRS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얘는 상장사는 의무예요. 우리 상장사라는 건, 자,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코스피는 증권거래소에 등록해서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코스닥은 우리 증권협회에 등록해서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해서 우리 해야 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 비상장사만 사용 가능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비상장사는 선택사항이에요. 한마디로 비상장사는 이 두 개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훨씬 더 많아요. 90몇 %예요. 상장사 수가 훨씬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데, 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셨거나, 근데 대학교에서 전공하셨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연도가 이제 90년도 후반 이후이신 분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90년대 중반학번인데 저는 학교 다니는 동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공부하다가 IMF 오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나와서 저 회계 기준 2개 공부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학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그 KIFRS로 공부했고, 혹은 CTA, CPA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그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도 이걸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냥 꿈과 희망을 줘야 되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이거 쓰는 곳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는 건 이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인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 내용이고, 근데 우리 이 재무제표 중에서 추석이라는 게 있죠. 자, 이따 하나씩 다 설명드릴 건데, 이 추석에는 위에 있는 이 4개로서 완벽하게 표현을 못해서 외부 용자가 오해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적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첫 시작을 우리 이 재무제표는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라는 걸 적어둬요. 그래야 외부 용자가 그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석으로 기재해서 보여준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통 예금에도 돈이 있고 당좌 예금이라는 곳에도 돈이 있어요. 그럼 통장별로 해서 돈이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실까요? 별로 궁금 안 하겠죠. 금고에 돈 얼마 들어있고 통장에 돈 얼마 있고 이런 건 외부 용자는 관심 없어요. 그냥 현금할 수 있는 돈이 전체가 얼마냐 이렇게 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부에 일일이 쓰는데 외부 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그걸 전부 다 합쳐서 통합해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류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화를 얼마 안에 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을 해서 현금할 수 있냐, 그냥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해서 보여줄 거예요. 또 돈을 벌어도 내가 물건 팔아서 돈을 벌었냐, 아니면 딴짓거리에서 돈을 벌었냐, 전부 다 구분해서 통합해서 그 결과값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 용자가 직관적으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유용하게 금방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는, 자, 지금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운영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10억이라는 이번에 이익을 거뒀어요. 자, 이 회사는 이번에 사업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제가 전년도에 1억을 벌었는데 올해 10억을 벌었으면 우리 회사는 올해 잘한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 100억을 벌었는데 올해 10억을 벌었으면 못한 거잖아. 그런데 올해 10억 벌었다고만 줬을 때는 외부 용자가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개 회계 기간 이상을 외부 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2개 이상을 보여주면 우리 외부 용자는 전년도 100억이었는데 올해 10억이네? 좀 뭐가 잘 안 되나 보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혹은 올해 1억 벌었는데 전년도에 막 시작해서 1000만 원밖에 못 번 곳이었어요. 그럼 얘는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건 최소 2개 기간 이상을 외부 용자한테 보여줘야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2개를 비교해 주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가 구분해서 같이 보여주는 규칙이 서로 틀리게 되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목의 표시를 똑같이 구분했으면 전년도든 올해든 우리 회계 기준에 맞는 기준으로 동일하게 분류해서 보여줘야 외부 용자가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고 양식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우리 여기 재무제표 종류 중에 재무상태표라는 걸 볼 건데, 자, 이 재무상태표를 보기 전에, 자, 우리 교재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 기간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회계 연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회계 기간은 우리 기업이 우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그 회계 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인이 설립할 때는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정관에서 우리 회계기간 혹은 법인세법 따라서 만든다고 사업연도라고 법인세법은 표현하는데 그 회계기간을 정관에 쓰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관이나 다른 곳에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관 등에 정하지 않은 시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 정관은 누구나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히 사장님들은 어딘가 신주 모시듯이 안에 넣어 두시는데 정관은 누구나 직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봤는데 우리 법인의 명칭 그리고 사업의 목적 적혀 있고 사업연도가 안 적혀 있으면 우리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도 회계기간은 이 날짜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인의 나이는 기수로 따지게 돼요. 기수로. 그래서 1기, 2기, 3기 우리 한국 나이처럼 가요. 한국 사람은 한국 나이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죠. 근데 법인은 설립하자마자 1기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오늘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법인 설립했으면 올해 9월 10일부터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가 1기예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1년을 초과하지가 않게 되죠. 1년은.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자,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자, 우리는 올해 2020년 1월 1일을 이 날짜를 이번 기수에 시작하는 날이라 그래서 기초라고 표현할 거예요. 기초. 자, 죄송해요. 제가 하나 빼먹었구나. 올해 2020년 지금 올해 사업하고 있죠? 올해 사업하고 있는 올해를 단기라고 표현을 해요. 단기. 그리고 그럼 2019년 전년도 있죠? 얘를 전기라고 표현할 거고, 그리고 내년인 2021년을 차기라고 표현할 거예요. 기술을. 자, 사실 우리 판선을 하면 제가 쭉 선을 꺼서 이제 이렇게 써줄 건데 지금 판선을 못하니까 제가 그냥 한글에 글 쓰고 있어서 저도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자, 그럼 우리 2020년 1월 1일을 기초라고 하기도 하고 올해죠. 그래서 단기 기초라고도 하기도 해요. 단기초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면 올해 2020년 12월 31일을 이번 기수의 마지막 날이라고 기말이라고 해요. 기말. 기말. 그리고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은 전기의 기말이죠. 그래서 전기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을 차기의 초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뭐 전기다 차기다 이런 말이 없으면 이제 단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초라고 말하면 1월 1일을 의미하는 거고, 기말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뭐 정의를 내리면서 생각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기초 1월 1일, 기말 12월 3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올해 12월 31일하고 이 날짜하고
그리고 차기의 1월 1일하고 내 재산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저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빚이 있어요. 당연히 사업자 이름의 빚이지만 우리 법인 이름에. 근데 만약에 올해의 빚이 12월 31일 끝날 때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제 빚이 사라진다면 제 인생은 엄청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내 통장에 있는 돈이든 내 빚이든 안 사라지고 안 없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단기 말하고 차기의 초는 동일해요. 또 정기 말하고 단기의 기초하고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올해에 우리가 지금 올해 기초 정보하고 기말 정보가 필요해요. 기초 정보하고 기말 정보가 필요한 게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데, 올해 기말 정보는 있는데 올해 기초 정보가 없어서 문제는 못 풀면 안 돼요. 그럼 그 옆에 뭐가 적혀 있냐면 정기의 기말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의 기말이 단기의 기초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럼 제가 바로 앞에 우리 재무제표 작성 표시 일반 원칙 이야기할 때에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최소 2개년도 이상 제가 표현해 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했을 때 단기의 기말과 단기의 기초 정보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한 정기말 거 하나 이상은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단기의 기초 정보를 정기말로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회계기간이에요. 이건 좀 책에 안 적었는데 왜 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 교재의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 자, 이 재무상태표는 자 먼저 키워드부터 드릴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우리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정 시점에 우리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제가 좀 빈 화면에 좀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표현할 때에 이렇게 T자를 쓸 거예요. 이걸 T계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T계정이라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자, 이 재무상태표는 작성할 때에 왼쪽 위에는, 여기에는 우리 회사명을 쓰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회계 단위를 쓰고, 자, 가운데에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이 지점에다가 일정 시점을 쓰게 돼요. 일정 시점을, 이 지점에 일정 시점을 써요. 그럼 이 지점에 일정 시점을 쓰는데, 자, 지금 이 재무상태표가 장부에 기록하는 원리의 기준이 되게 될 거예요. 원리의 기준. 자, 이 원리는 과거 그 회계의 기원을 보면 옛날 베니스 상인 때부터 이렇게 장부를 기록을 한 게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옛날 과거에 그 상인들이
오른쪽인 우측에는 여기에는 우리가 자금의 유입을 쓰고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를 쓰고 좌측에는 이 돈을 자금의 운용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회계라의 기원이 왜 베니스의 상인 때부터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개인이 팔다가 그 우리 판매하는 조합을 만든 첫 시작이 그게 베니스의 상인들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오고 외국에서 물건도 가지고 오고 하는데 그 가지고 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팔아야 될 거잖아. 그럼 사오고 팔고 하는 거 달려 그러니까 우리 바다 배 타고 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한 군데서 팔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걸 가지고 오는데 서로가 불신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팔고 있는지 이 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걸 장부에 기록하자라고 만든 게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럼 자,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처럼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것 중에 우리 법인한테 돈이 들어왔는데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거 있죠? 돈 갚아야 되는 거 빌려온 거예요. 있는 거를 우리는 부채라고 하고 우리 법인 돈이 되었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갚아야 되는 걸 부채라고 하고 그리고 갚을 필요 없는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걸 자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걸 이제 자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럼 지금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든 우리 법인 돈이든 돈이 되었죠. 그럼 이 돈을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법인이라는 걸 설립을 했겠죠. 그래서 그 벌어서 법인의 주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팔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물건 만들려고 기계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배송하려고 차로 가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쓰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지 쓰는 것이 자산이에요. 자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본이라는 건 자본은 자산, 에셋,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상환의 의무가 있는 부채를 빼면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니까 내 거잖아. 그래서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이기 때문에 이 자본을 다른 말로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순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자산.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쓸 때에 좀 안 좋으시네. 자, 지금 이제 이 원리에서 지금 왼쪽을 이제 표현할 때에 제가 왼쪽을 차변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차변.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둘의 합은 항상 일치할 거예요. 이 둘의 합은.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재산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 빌려온 게 4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 돈은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1억 자산. 근데 그 중에서 갚아야 되는 건 부채 4천. 그러면 나머지 내 돈 6천이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걸 금액 쓰면 자산은 1억이고 그리고 부채는 4천이다. 그러면 우리 자본은 6천만 원이다. 내 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생각하는 대로 쓰면 얘 둘이가 항상 일치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가 이제 맞춰질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꼭 뭐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붙이는 걸. 자, 지금 차변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한다라는 말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참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1억은 상환의 의무가 있는 부채와 상환의 의무가 없는 자본의 합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자본 등식이라고 만들었어요. 자본 등식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이거예요. 예. 자본 등식이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얘가. 지금 이야기죠. 이 자본 6천만 원은 자산 중에서 갚아야 되는 것 빼면 내 돈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왜냐면, 자, 이런 공식,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 돈 얼마니? 6천만 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돈 얼마니? 라고 말하면 내 자산이 1억 있는데 부채가 4천이에요. 그래서 6천인가 봐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그렇고 그 한국 최대 국제 회계 기준도 자본을 가서 영문 번역해보면 자본은 자본 챕터로 가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각 나라의 상법에 따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자산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부채에 관련된 계정 과목도 공부할 거고, 그리고 자본 관련된 계정 과목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볼 때에 다음 중 자본의 금액은 얼마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본 계정 과목을 아는지 물어본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 계정 과목 찾아서 더하면 안 되고, 자본의 금액을 물어보면 얘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산 값을 찾고 부채 값을 찾아서 이걸 뺀 값을 찾아내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 나중에 보시면 자산 계정 과목 다 찾고 부채 계정 과목 다 찾아내라 그 문제지 자본 계정 과목을 찾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등식이 아주 중요한 등식이고, 자,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고, 차변의 왼쪽에는 자산이 자기 자리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둘의 합은 항상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앞으로 계속 사용되는 원리예요. 장부에 쓴다면 무조건 입력되는 원리인데
장부의 이 원리에 맞췄어야 재무제표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차대조표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게 영어로 BS라고 밸런스드 시트라고 표현한 거는 이거예요. 대차대조표, 대변하고 차변하고. 이 회계가 77년도에 일본에서 번역시켜서 우리가 가져와서 주로 썼기 때문에 세법하고, 그래서 일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된 거고, 밸런스드 시트, 균형 맞는 표다라고 해서 얘 둘이 일치하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어 못하는데 쉽게 금방 이해한 이유가 BS다 뭐 이런 것들 인지한 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 오른쪽 왼쪽도 같이 붙일 건데,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제가 이제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이제 볼 건데, 자, 이 이해가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지금 PDF 파일로 보시는 분은 271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PDF 파일엔 페이지 바로 넘길 수 있죠. 271페이지. 그리고 프린트 하신 분은 419페이지 가보세요. 419페이지. 교재 271페이지, 교재 페이지로는 419페이지. 자, 여셨죠? 자, 이게 우리 교육용으로 보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형식인데, 자, 이 재무상태표 아래에, 자, 우리 특징이 제가 이렇게 말했었죠. 일정 시점.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 일정 시점에 지금 12월 31일 날 현재 내 자산 왼쪽 차변은 왼쪽 차변은 아래 보시면 자산의 총계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해서 부채와 자본의 총계고, 항상 이 둘의 합은 일치하도록 해서 이렇게 왼쪽인 차변에는 자산만 쓰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써서 이렇게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이걸 우리 재산상태 혹은 재무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자, 재무상태표의 키워드를 어디 있었죠? 여기 제가 판사 여기 안 썼었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 키워드를 일정 시점, 재무상태,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이다라고 키워드를 찍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지금 진한색 글씨는 구분이에요. 구분. 이 진한색 글씨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외부 이용자가 빨리 볼 수 있도록,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목적에 맞는 곳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가 구분 통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로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설명드리면, 자산부터 보면, 자, 이 자산이나 부채는 먼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걸 써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걸 써요. 이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 유동성이라는 건 자산이라면 현금화가 빠른 걸 이야기하는 거고, 부채라고 하면
상황 갚아야 되는 게 빠른 걸 유동성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빠른 걸 먼저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 그럼 이 자산이니까 자산은 그럼 이 유동성을 가지고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비유동 자산으로 먼저 구분을 해요. 첫 번째 나눠주는 게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을 해요. 그럼 여기에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이 표현은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하고, 두 번째는 정상 영업주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이 1번, 2번 이내에 일어나면 유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비유동으로. 자, 그럼 먼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고 적었어요. 1년이에요. 자, 1년인데, 자, 첫 번째 거 먼저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제가 돈을 올해 2020년 3월 1일 날 우리가 자금을 대여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1년 6개월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가 언제가 되죠? 2021년 8월 31일이 되겠죠? 자, 제가 어떤 예 든지 이해가시죠? 1년 6개월치를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건 내 돈이잖아.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그럼 나의 자산인데, 근데 이걸 유동자산으로 보여줄 거냐, 비유동자산으로 보여줄 거냐,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자, 그럼 자, 얘는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자, 얘는 유동으로 분류할 거예요. 자, 얘를 왜 유동으로 분류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31일이죠. 오늘 날짜 3월 1일이죠. 돈 빌려주는 날이. 자, 그럼 우리 재무제표는 최소 한 번 이상은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한 번만 작성을 해요. 기간별 보고의 원칙으로 원래 여러 번 작성해도 되는데 재무제표 작성하는 데는 시간과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작성을 할 건데, 작성을 언제 하냐면 재무제표 작성일이 우리는 기말인 12월 31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벌었다 한 번 정리하면 끝날 거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방금 12월 31일 현재 적혀 있던 걸 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월 31일 날 작성을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준다면 오늘 3월 1일 날 돈 빌려준 거는 외부 이용자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오늘 돈 빌려준 거 외부 이용자는 몰라요. 3월 1일 날 돈 빌려준 거는. 그럼 내가 작성을 지금 2020년 12월 31일 날 하면, 그러면 외부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가 가능하겠죠. 내가 작성을 2020년 12월 31일 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할 거잖아요.
이 말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외부 이용자는 지금 2021년도에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에 보고 있는 그 해에 갚아야 되면 유동인 거예요. 그 해에 갚아야 되면. 근데 지금 이 돈 언제 내가 돈 받을 수 있죠? 2021년도에 돈 받을 수 있죠? 그럼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는 얘는 올해 돈 되는 거니까 유동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 그랬는데 이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계기간 말의 종료일이죠. 그래서 12월 31일로부터 1년이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는 유동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이고. 그럼 지금 얘 만기가 지금 이 기간 안에 일어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산이면 빌려준 거면 유동자산, 빌려온 거면 유동부채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유동 비유동 이야기할 때 내년에 만기예요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내년에 만기면 이 기간 안이 보면 내년이잖아 결론적으로.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결론적으로 내년이죠. 그래서 내년 이내에 일어나면 저는 유동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죠? 자, 지금 이거는 1년 6개월 이걸 가지고 유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법이나 여러분들 일상생활이고 지금 우린 재무회계죠. 재무회계는 작성일자가 이 날짜예요. 이 날짜에 작성했는데 1년이 안 됐잖아요. 이날까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 이용자는 내년에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지금 3월 1일 돈 빌려줘도 외부 이용자는 몰라요. 내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시해줘야지 돈 빌려줬다는 거 알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때 비유동이라고 적어둬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걸 바보짓이라 그래요. 왜 바보짓이라 말하냐면 그러면 12월 31일 날 비유동 적어놓은 걸 유동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외부 이용자한테는 내년 이 기간 안에 일어날 거니까 유동이라고 꼭 보여주긴 보여줘야 돼요. 그럼 재무제표는 결론적으로 유동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 빌려줄 때 비유동 썼으면 기말에 바꿔주는 수령분계까지 또 해줘야 되니까 이제 두 번 일을 해야 돼서 사람들이 이제 바보짓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유동으로 써두면 그냥 그대로 12월 31일까지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건데 내가 비유동 적어두면 수정분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유동 비유동 구분은 제가 또 우리 지금 시간 벌써 22분 돼 버렸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정상영업 주기하고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